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경제 수학 관련해서 이제 좀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경제 수학이라는 게 뭐 선생님도 수업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뭐 이렇다 뭐 문제집도 뭐 특별하게 없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교과서를 보고 대충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만 이렇게 풀어가지고 교과서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잘 몰라요. 선생님도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경제 용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선생님도 뭐 자세하게는 몰라서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이해에 도움이 되게끔 조금 뭐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니까, 영상 녹화하는 거니까 좀 한번 잘 봐보시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교과서 받으셨을 테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이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이거 뭐 숙제를 어떻게 하나, 이거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뭐 이런 거 뭐 있네요. 뇌가 없는 건가? 네, 넘어갈게요. 이 책의 활용법 넘어갈게요. 나는 여기도 뭐 한번 읽어보시고, 경제생활의 한 과정이래요. 쭉 넘어가서 연산부터 한번 볼게요. 연산. 자, 뭐 쭉 읽어보시면은 수학의 시작은 연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뭐 그런가 봐요. 그런가? 초등학교에서 기본 사칙 연산을 배웠지만 사칙 연산과 관련된 몇 가지 규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하기로 한다.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이거 뭐 하나만 해볼까? 이거 뭐가 있나? 요거 어떻게 해요? 이거 3을 한번 나누고 더하기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해? 3이 4개.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한 다음에 딱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요.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면은 뭐 이렇다는데, 불편함을 해서 이거 얼마인데? 386조? 7천억?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있네.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설명드릴 거는 많이 없네요. 이건 뭐야? 허가. 그래서 이제 수와 경제생활, 여기 챕터 한번 볼게요. 정부 예산 어디에 쓰였나? 보건복지고용, 농림 이런 데 많이 쓰였나 봐요.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수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연산에 대한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 뭐 우리 많이 했잖아. 뭐 해야 돼. 두 개의 연산만을 사용하여 73을 만들어 보라고? 뭐 여기 잘 나와 있죠. 뭐 100 빼기 30 더하기 3, 두 개의 연산만. 사칙 연산을 모두 사용하여 두 자리 짝수를 만들어 본다. 모두 사용하라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하시면 되죠. 3 곱하기 4 더하기 5, 그 다음에 빼기 1 나누기 1,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아이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책이 그래요. 쭉 읽어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뭐 새로운 개념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한 내용들은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비율인데, 비율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이제 뭐 한번 그래도 읽어는 볼게요. 자,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비율이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비율의 수학적은 레이쇼라 그러죠.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래요. B에 대한 A의 B는 A 대 B 이런 꼴로 나타내고 A와 B를 각각 항이라고 부른대요. 항. 앞에 있는 항 A를 전항, 뒤에 있는 항 B를 후항 이렇게 얘기를 해서 A 대 B 또는 B에 대한 A의 B, A와 B의 B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비율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A 대 B의 비율 A와 B의 B, A 대 B의 비율 하면은 후항분의 전항이에요. B분의 A 요거 기억을 해둡시다. 비율의 분수라고 하고 소수로 나타낸 비율의 소수라고 하는데 자 2대 3의 값을 반올림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데 2대 3의 값이라 그랬으니까 비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3분의 2를 얘는 하면 0. 무한소수죠. 66666이니까 셋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0.667 뭐 요런 거 계산하라는 것 같죠?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경제지표 뭐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몇 가지 뭐 경제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GNP 하면은 국민 총생산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GNP가 뭐냐면은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 GNP 하면은 아마 국민이 국내랑 외국에서 생산,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생산한 거랑 외국에서 생산한 거 전부 다 더하는 걸 얘기할 거야 아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한대. 가계 지출 이건 생산이랑은 생산이랑 지출 요것도 더한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민간 투자 지출,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에서 수출까지 더. 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번 돈이잖아 이거. 가계 지출도 보시면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지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계 지출 더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수입은 뺀대요. 수입은 우리가 지불한 거니까 총 생산에서 빠지는 거 보네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그 다음에 국내 총 생산하면은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이기 때문에 얘는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빼고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GNP에서 국민이 번 국민의 총 소득에서 국민 총 생산에서 여기서 대외 수치 소득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번 소득을 빼고 대외 지불 소득 소득은 뭐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대외 지불 소득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이고 뭐 한국 국민이고 다 아니 우리는 그 국가 안에서 생산한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GDP는. 그래서 뭐 부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1990년대에는 자본 및 노동의 이동과 기술 이전 등의 증대로 요소 소득의 수급 규모가 커지자 GNP와 GDP 간의 차이가 확대되었대. 경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생산의 중심 지표를 GNP에서 GDP로 이렇게 바꿨네. 이게 그 저기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1990년대 되면서 이제 뭐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90년대 이전에는 이제 보통 자기 나라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생산을 하고 돈을 벌었던 반면에 이제 90년대 이후 넘어가면서 통신 기술이나 이게 발달을 하면서 외국에서도 이제 저기 하지 않을까? 일을 해서 번 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번 돈은 제외를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벌면은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쓰게 될 테니까 그래서 GDP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저기가 뭐 국가의 이제 뭔가
그런 경제 지표로 쓰기가 좀 애매해져서 어 아니네. 어, 원래는 GNP를 썼었는데 GDP로 바뀌었다는 얘기구나. 이유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뭐 비슷한 똑같은 거 같아요. 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가 본데. 선생님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또 그런 이유 같아요. 좀 돈 많은 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더 벌려고 이제 좀 뭐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뭐 경제 지표를 쓸 때는 GDP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GNP에서 GDP로 바뀌고 GNP는 소득 지표로만 이용하였다. 어, 국내 생산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 지표. 그지? 국내 생산 수준을 측정하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 좀 재화를 만들고 팔고 막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야. 이제 외국인이 뭐 얼마 안 되면은 뭐 GNP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외국인이 뭐 하는 거는 아예 계산을 안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식 보시면은 외국인이 뭔가 하는 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또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 돈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갑자기 없는 돈을 막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소득 합계인 뭐 GNI가 새롭게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뭐 그렇대요. GNI는 뭐야?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에서 모든 경제 주체, 그지 외국인들도 포함하는 것 같죠?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지표. 그래서 GDP 하면은 아까 이거 뭐야 도메스틱 프로덕트였으니까 국내에서 총 생산 외국인도 포함해서 생산한 거에서 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번 돈까지 합하면 요로 GNI 내셔널 뭐 인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들인 우리나라 안에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문제 1번 문제가 있어요. 자,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래요. 이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를 구하라고? 뭔가 길어서 읽기 싫지만 읽어볼게요. 자,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 순 자산이 지난 19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900억 달러? 100조? 5천억? 돈 많아서 좋겠네요. 자, 경제 전문지 포춘은 마이크로소프트 MS 공동 창업자이자 자산가인 게이츠의 재산이 올해 한때 900억 달러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긴 했었지만 실제 900억 달러에 미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90 몇억 뭐 있었나 보네. 에코랩의 주가가 오르고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올해 750억 달러로 시작한 게이츠의 재산은 중국 위안화 절하와 국제유로 급락,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세계 증시의 출렁임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이츠의 재산은 올해 초보다 150억 달러, 1년 전보다 62억 달러 증가했고요. 자, 게이츠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총 생산의 0.5%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GDP를 구하라. 근데 씨발 이건 마지막 줄만 있으면 됐었잖아. 뭐씨 잡술 괜히 부럽기만 하네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미국 GDP의 0.5%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900억 달러가 GDP를 그럼 우리 구해야 되니까 X라고 두면은 여기에 0.5% 한 100분의 5를 곱한 게 지금 900억 달러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요거 아이고 100을 나눠보면은 요거 180이니까 X는 얼마예요? 180에 0 두 개 더 붙이니까 18,000억 달러야? 아닌가? 맞나? 0.5%. 미안해요. 아이씨. 다시. 0.5%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미국 GDP를 X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0.5%는 100분의 0.5니까 10,000분의 5라고 계산을 했어야 됐네. 아니 10분의 1000분의 5라고 계산을 했어야 됐네. 1000분의 5. 100분의 0.5니까요. 얘가 180이니까 900이었지. 900. 얘가 180이니까 그러면은 1000을 양변에 곱해 보시면은 여기 공 3개가 붙으니까 18만 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야. 와. 어쨌든 뭐 게이츠 한 사람이 이만큼이나 갖고 있대. 미국 졸라 크잖아요. 엄청나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경제 성장률, GDP, 인플레이터, 1인당 GDP는 모두 GDP와 관련된 파생된 용어들이다. 나도 몰라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서 Rate of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데 경제가 일정 기간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데요. 경제 성장률, 이 표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그 나라의 경제가 이룬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대요. 넘어갈게요. 이전에는 실질 GNP나 실질 국민소득의 연간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증가율을 주로 사용한대요. 경제 성장률에는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 말도 어려워.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실질 성장률의 수치는 낮아진다. 그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막 그잖아. 선생님이 뭐 한 20년 전에 500원이면은 뭐 포켓몬스터빵 이런 막 말을 쓰면 안 되나? 저작권에 걸리나요? 아무튼 뭐 엑스캠 포엑스몬이라고 할게요. 포켓몬빵 기억나시죠? 이거 그 막 있어. 그 초콜릿빵, 고우스빵 이런 거 맛있는 거 있었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450원이면 샀었는데 이제 이게 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으니까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요새 얼마야? 한 1,000원 이상 하지 않나? 요새는 안 사 먹어봐서 모르는데 대충 1,000원이라고 하면 벌써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 이거는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450원과 지금의 450원은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 같은 20년 전에 450원과 지금의 450원 분명히 다르잖아. 그 가치가 다른 화폐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할수록 실질 성장률의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제 뭐 이게 화폐 실질 성장률 그지 뭐 경제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화폐 가치가 낮다 보니까 이제 가시적으로는 되게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려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성장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가 변동의 영향이 배제된 실질 GDP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뭐 이렇게 계산한대요. 넘어갈게요. 6개년의 평균을 구하라고. 이건 그냥 이거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죠? 난 계산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1인당 GDP는 소속 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이건 뭐 당연하겠지. 그래서 전체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작년에 100에서 150으로 증가하였을 때, 자 그럼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경제 성장률은 그러면은 50 증가했고요. 작년은 100이었으니까 아까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지.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50%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50%. 그 다음에 1인당 GDP, 올해 1인당 GDP지 이거. 그러면은 올해 실질 GDP가 지금 150이라 그랬으니까 150을 국민이 5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인당 GDP 3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 뭐 보세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 원이고 세금으로 60만 원을 내면 실질 세후 세금은 140만 원이래요. 그다음 B라는 사람은 450만 원 벌어서 90만 원? B가 더 쪽내네. 실질 세후 임금은 360만 원이지.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그럼 A라는 사람은 2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세금으로 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얘는 결국 30%를 세금으로 내는 거야. 이거 뭐 30%나 낸다고? 요 근로소득이 세금이 30%가 붙죠. 그 뭐야 복권 같은 게 이제 대충 30% 정도 붙는데 그러니까 뭐 복권 당첨돼서 왜 이렇게 많이 내? 450만 원 중에서 이제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니까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은 이거 9, 5, 45니까 50이죠 이거? 5죠 5. 5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이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라는 내용인데 요거 처음 뭐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보세요. 뭐 별건 아니에요. 이해만 한다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5%에서 1% 상승하면 전체는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보아라. 5%에서 1% 포인트 상승하면 전체는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5%에서 1%가 상승을 했으니까 5에 1%면은 얼마? 0.05인가요? 0.05가 100번 있으면 5가 되니까 따라서 5%에서 1% 상승하면 얘는 5.05%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5%에서 1% 상승했다 하면은 5%에 1% 0.05%가 상승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반면에 5%에서 1%포인트가 상승했다 하면 얘는 그냥 5%에 1%포인트니까 6%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런 차이가 있거든.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신문경제란 주가의 오르내림을 관한 기사, 뉴스 기사를 가정해보자. 뭐 이렇대요. 이라크의 혼란과 국제 유가 상승의 주가가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130포인트가 하락을 하는 거야. 요 1300포인트에 10%가 하락을 했으니까 다음 주주가 방향에 대해 가나증권의 김 부장은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날씨가 따뜻하여 석유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 미국 석유 비축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는 종합주가 지수도 10% 정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대. 일단은 하락을 했으니까 우린 그럼 1170포인트가 된 거야 이거. 1170포인트가 됐는데 근데 여기에 10%가 다시 오르니까 그러면 여기에 10%면 또 117포인트가 다시 오르는 거예요 이거. 10%가 떨어졌다 다시 10%가 오른다고 해서 그대로 130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얼마가 돼? 117포인트가 오르면은 얼마니 이거 1284? 1287? 1287포인트가 되는 거야. 떨어졌다 올랐으니까 예상대로 주가가 10% 오른다고 해도 1300포인트를 회복하긴 힘들죠. 그지? 130포인트가 떨어졌다가 다시 10%가 오른댔으니까 떨어진 거에 10%니까 이거 조금밖에 안 오르니까 당연히 1300을 그대로 회복하긴 힘들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포인트 하락했다가 다시 10%포인트가 오른다면은 근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일단 좀 읽어볼게요. 자, 10%가 하락했다면 10% 130이 떨어져요. 130. 그래서 1170포인트가 됐다가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뭐 이거는 뭐 잡소리인 것 같고 일단 1170포인트에서 10%가 다시 추가로 오르니까 1287포인트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퍼센트의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자고. 이탈리아에서 100에 대한 얼마의 뜻으로 퍼센토 그런데요. 우리는 뭐 저런 소리 필요 없고 우리 요 기호를 쓴다. 그래서 네덜란드어로 프로센트, 뭐 일본에서 프로센토, 뭐 그렇대요. 자, 퍼센트는 두 개 이상 혹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를 상대적 크기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먼저 기준이 되는 100으로 만들고 뭐 이거 당연히 알 거고.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퍼센트로 표시된 것일 때는 퍼센트의 변화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한다. 그래서 퍼센트를 직접 비교할 때 만약 그 기준이 같다면 퍼센트를 보통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해서 두 퍼센트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예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실업률이 지난 5년 동안 2.1%에서 3.1%로 증가를 했대. 그러면은 이거는 실업률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잖아. 전체 2.1에서 전체 3.1%로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얘기를 할 때 1%포인트, 1%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원래는 2.1이었던 게 지금 1%가 증가했으니까 2.1분의 1 곱하기 100. 요게 지금 비율을 이용한 퍼센트 계산하는 방법이 전체 2.1분의 1%만큼 증가했으니까 2.1에 1%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 얼마냐? 여기 있네. 약 48%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5년 동안 실업률이 2.1%에 48%인 1%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2.1%에 48%인 1%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1%포인트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난 5년 동안 실업률이 48% 증가한 3.1%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지난 5년 동안 실업률이 1% 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냥 얘는 여기 보시면은 기준이 같은 거예요. 지금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 직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업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이 2.1%나 3.1%는 전체 직장인은 똑같아. 같은 전체를 기준으로 퍼센티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48%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자,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그냥 10%가 증가했다면 이거 틀린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10% 포인트가 증가했다. 아니면은 50%에서 60%니까 50%에 10%는 50%의 20%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체를 50으로 보면은 10% 하면은 이제 50 전체를 50으로 보면 10이 증가하려면은 이제 50에 어떻게 얘기를 하지? 50분의 10 증가한 10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그래서 50%의 20%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50%에서 10% 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2%에서 1%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지. 2%에서 1% 포인트가 감소했다. 아니면은 2%의 절반이 1%니까 2%에서 50%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퍼센트 포인트 개념 처음 보시면 많이 헷갈리시니까 잘 봐두시고요. 밑에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작년에 실업률이 10%라고 하자. 올해 실업률이 4% 포인트 감소한다면 6%가 되겠죠. 그죠? 자, 만약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실업률이 얼마인지. 그러면 10%에 4%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럼 얼마야? 10에 4%면은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10에 4%면 얼마? 10분의 4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10에 4%니까 10분의 x 곱하기 100이 4%가 되게끔 하는 x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이렇게 약분하면 10이니까 0.4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작년 실업률이 10%였는데 올해 실업률이 4%만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작년 10%에서 요거의 10%에서 요거의 4%인 0.4%포인트가 감소하는 거니까 9.6% 요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비례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있나? 뭐 다 아시죠?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건 잘 이해하지만 고3인데 어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워요. 중학교 때도 배워. 이거 뭐 y는 3x 뭐 이런 뭐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정비례와 반비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얘기 안 할게요. 더 일반적으로 반비례 그래프는 쌍곡선이다. 야 이거 쌍곡선이라는 건 이제 기하에서 이제 2차 곡선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쌍곡선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비례배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일단은 뭐 예를 들자면 요 얘기가 나와있으니까 볼게요. 비를 이용한 방법 15개를 일정한 비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1대2로 나누어 갖는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곱하기 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1대2로 나누어 갖는다 하면 A라는 사람이 몇 개를 갔는지 물어봤을 때 1 더하기 2분의 1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게 비례배분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확히 용어를 이제 뭐 이렇게 명칭은 잘 안 쓰면서 그러니까 알려주긴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다 하실 줄 아는 방법이니까 비례배분 이런 방법이고 단순하게 그냥 1대2로 나눈다 비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뭐 15를 1대2로 이거 뭐 비례배분 분수를 이용한다 분수는 어떻게 이용하는데 2대3으로 나누는데 5분의 2 5분의 3 이게 비례배분 다 비례배분인데 뭐 아니 다른 방법처럼 얘기를 해놨네요. 비례배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1대1로 나눈다면 1 더하기 2분의 1만큼 가져가고 1 더하기 2분의 2만큼 가져가고 이게 비례배분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35개를 나누어 갖는다. 그럼 35개를 3대4로 나누니까 비례배분을 이용해 3 더하기 4 7분의 3을 곱해보시면은 15개와 그 다음에 20개 이렇게 나누면 딱 3대4로 나누어지겠지? 아니면 비를 이용한 방법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3대4는 6대 8이고 9대 12?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 가다 보면은 6대 8은 14개, 21개, 그 다음에 12대 10 얼마냐? 4 곱했으니까 16? 이러면 28개. 이것도 35개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12대 25 이런 식으로 비를 이용해서 뭐 찾아낼 수도 있겠고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자 문제 4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단원 마무리. 요거는 이제 뭐야 이거는 그냥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같이 읽어봅시다. 자 문제 4번 세 개의 어항 PQR이 있는데 동일한 물을 넣었더니 P는 어항 전체의 4분의 1 크기를 B로 자 그럼 동일한 물의 양을 뭐 X라고 둬보면은 그러면은 어항 P를 가득 채우려면 X만큼 넣었을 때 4분의 1만큼 찼으니까 그럼 어항 P를 4X만큼 넣어야 지금 어항 P가 가득 차지 않을까? 어항의 크기니까 그냥 전체 물의 양 꽉 채웠을 때 물의 양의 B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 대 어항 Q는 X를 넣었을 때 3분의 2가 차니까 그러면은 X를 반으로 나눈 다음 이거를 3번 더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Q가 꽉 찰 거예요.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가 찼으니까 X를 4로 나눈 다음 이걸 5번 더 넣으면 그럼 또 꽉 찰 거예요. 따라서 이거 X끼리 약분하고 다 4를 곱해보면은 16대 6대 5라는 요 어항의 크기의 B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내용인데, 단원 마무리인데, 한번 볼게요. 자, 명목 국내 총생산.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해당 연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래요. 이거 앞에서 나온 내용이야, 이거? 내가 빠먹었나 본데? 최종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고? 그렇대요.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모든 주체가 GDP 아까 그거였지. 그 우리나라 아니 한 나라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번 돈은 빼고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번 돈은 더하고 비거주자가 지불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요거. 그다음 실질 국내 총생산.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의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래요. 실질 국내 총생산은 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생산 수량을 경제 성장률 산정에 활용된다.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제 성장률 요거 그 작년 GDP 빼기 올해 GDP 빼기 작년 GDP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던 것 같은데 GNI GDP에다 해외 소득까지 이거 그다음에 GNP 한 나라의 국민 생산 활동에 GNP 아까 GDP랑 두 개 엮어서 나왔었지. 요거는 외국에서 외국 국민이 외국에서 번 것도 포함을 하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건 뺐었지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